자, 여러분 얘는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예를 들면 방법을 세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그 과정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해줘야 돼. 자, 인간의 몸은 생물체를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인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인간 몸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 단위는 세포. 자, 이 세포는 성장과 증식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돌연변이 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돌연변이 세포는 빠른 성장과 침윤성의 성장을 보이고 이런 침윤성의 성장이라고 하는 걸 아래 뜻을 봤더니 다른 누군가한테 침범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크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구한테 얘들아 침범하고 얘들아 내가 거기에 끼어들어서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런 성장을 보이고 성장이 억제가 되지 않아서 과대하게 증식하면서 체내 각 부위에 확산이 되고 전이 되고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는 악성 종양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암세포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암세포는 원래 정상세포가 어떤 세포로 바뀌는 거냐면 돌연변이로 바뀌면서 이런 과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여러분 암의 정의이기도 하고 암이 성장하는 여러분 어떤 거기도 하냐면 과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특징도 들어간 거야. 정말 빠르게 성장한다. 그리고 치명성의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 얘들아 막 암이 얘들아 다른 세포에 전이가 됐습니다. 아니면 암세포가 너무 커서 이거를 여러분 다른 세포에서 뜯어내기가 어려웠습니다. 막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말을 한단 말이야. 이게 암의 특징이라고 생각해 주는데 암은 한 개의 정상세포에서 발생한 돌연변이 세포가 성장하고 증식하는 과정에서 전이 능력이 강하고 빠른 돌연변이 세포들이 발생해서 축적된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맨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한 개의 정상세포가 걔네들 중에서 돌연변이가 하나가 딱 생긴 거야. 근데 얘가 너무 성장이 빠르다 보니까 이 돌연변이 세포 하나가 다양한 돌연변이 세포들을 여러분 발생시키고 더 축적을 시킨 거죠. 그래서 얘가 다른 여러 돌연변이 세포를 발생하고 그게 쌓여서 암세포가 된다. 자, 정상세포에는 성장과 증식의 과정을 조절하는 기제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계속 무한대로 커지는 게 아니라 그걸 멈출 수 있는 기제가 있는데 그런데 암세포 역시 세포의 한 종류이지만 이런 기제에 이상이 생겨서 암세포의 축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상세포하고 암세포는 모두 다 똑같이 얘들아 세포의 하나의 종류이긴 하지만 얘는 그 억제해주는 기제가 있고 이런 암세포는 억제하는 기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 그 정리 한번 해보자. 정상세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억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억제의 특징은 어떻게 나타날 거냐면 세포 주기를 통해서 나타날 거거든. 그 세포 주기는 두 번째 문단에 나타날 건데 선생님 그냥 미리 쓸게 얘들아. 자, 세포 주기에 확인 지점에서 억제하는 기능들이 나타나요. 그런 기제가 있어. 조절을 해주는데 암세포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근데 암세포도 똑같은 세포이기 때문에 정상세포랑 똑같은 뭘 갖고 있냐면 똑같은 세포 주기를 따라요. 그러니까 정상세포든 암세포든 여러분 두 번째 문단에 나올 세포 주기가 똑같이 나타난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기제에 이상이 생겼다고 했잖아. 그럼 이런 기제가 뭐야 얘들아? 성장과 그 다음에 증식을 조절하는 기제. 옆에다 따로 써주고 자, 따라서 암세포의 증식은 정상세포의 성장 및 증식 과정에서 견주어서 이해를 해봐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견주어서 이해해봐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다음에 나올 내용은 우리 미리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나와야 되는 내용이 뭐예요? 정상세포부터 얘기하죠. 여러분 정상세포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먼저 설명해주고 그리고 나서 암세포를 설명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는 정상세포가 나오는지 한번 봐보자. 자, 여러분 두 번째 문단 가세요. 자, 세포는 성장하고 분열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걸 세포주기라고 한다. 아까 선생님 위에서 얘기했던 세포주기가 바로 요거야. 그래서 요게 정이 들어가고 그러면 여러분 암세포든 정상세포든 무조건 세포주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세포주기는 G1, S, G2, M기가 있는데 G1기는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진 다음에 DNA를 복제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얘기를 해. 그러면 이 시기에는 DNA를 복제하기 전에 물질 대사를 통해서 세포를 구성하는 물질을 합성을 하고요. 그리고 세포의 크기가 커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몸을 불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질을 얘들아 계속 합성해서 몸을 크게 만들고 DNA를 복제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가 여러분 첫 번째 G1단계다. 자, 그 다음에 S기는 이 DNA 복제가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 복제가 일어났으니까 DNA 양이 몇 개가 돼야 돼 얘들아? 2배로 커져야지. 그치? 2배가 돼야 돼.
자, 이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면 두 개의 딸 세포는 동일한 염색체의 세트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배로 늘어난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두 개의 딸 세포가 얘들아 왜 이렇게 두 개로 나뉘기 때문에 두 배가 일어난다고 했잖아? 그럼 복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 들어가죠. 자, 지2기에서는 여러분 세포 분열에 필요한 단백질이 여기도 합성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세포가 DNA가 분열이 됐으니까 DNA가 나뉜 거에서 여러분 이제 딸세포로 나눠져야 되잖아. 그럼 딸세포를 두 개로 만들려면 당연히 몸집이 더 커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필요한 단백질들을 계속 만들어내. 그리고 세포는 계속 성장하면서 세포 골격을 이루는 미세 소관이 재배열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G2에서는 G1에서는 얘들아 다음 단계를 위해서 계속 세포 크기를 키우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세포 분열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M기는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는데 이 시기에는 두 가닥으로 된 염색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미세소관이 아까 얘들아 미세소관이 재배열이 되는 게 G2였잖아. 근데 이 미세소관이 염색체를 붙잡아서 세포의 양끝으로 잡아당겨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엇갈려 있던 X자로 되어 있던 염색체가 쭉 하나씩 찢어진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고 두 개의 딸 세포로 분리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미세소관의 역할이죠. 기능이라고 보셔도 되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우리 얘들아 위에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우선은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 표에다가 넣었는데 이 표에다가 우리 쭉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여러분 총 세포 주기는 여러분 G1단계부터 M기까지 여러분 총 4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G1기에서는 여러분 뭘 한다고 하냐면 물질 대사를 위해서 물질 대사를 통해 세포를 구성하는 물질들을 합성해요. 그래서 모세포가 얘들아 더 커지고 모세포가 얘들아 이 DNA를 복제할 수 있는 준비 단계로서 얘들아 물질들을 계속 합성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필요한 준비 단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는 당연히 이제 세포의 크기도 커지는 성장하는 단계예요. 자, 그 다음에 S기는 뭘 한다고 했냐면 여러분 DNA를 복제한다고 했어. DNA 복제하고. 자, G2기에서는 여러분 여기도 여러분 합성을 하는데 누구를 합성하냐면 여러분 얘는 단백질을 합성할 거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그 단백질은 세포 분열에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한다. 세포 분열에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한다. 자, 이걸 하고 얘들아 여기도 얘들아 세포의 크기가 어떻게 돼? 계속 성장한다고 했어 얘들아. 그치? 세포가 계속 성장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얘들아 우리 염색체를 나누려고 하니까 여러분 누가 재배열돼야 돼? 미세소관이 재배열이 돼야지. 각각의 역할. 그러면 G1기하고 G2기는 모두 다 성장하는 단계야. 근데 그 성장하고 합성하는 단계인데 그 합성의 대상들은 다른 거지. 그래서 그걸 두 개 나눠주시면 되고요. 자, M기는 그럼 이제 딸세포로 얘들아 이제 세포가 분열이 되면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그림을 한번 이제 정리 한번 해보면 그러면 여러분 모세포 복제 이전이니까 여러분 이 모세포가 있는 이 부분은 여러분 무슨 단계라고 보면 돼? G1단계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치? 이거는 G1기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들아 복제가 될 때 그럼 여러분 복제가 됐으니까 그럼 여기가 S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얘가 양 끝에서 얘들아 뭔가 잡아당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미세소관. 그럼 미세소관이 재배열되면서 여기에 세포가 성장하는 거야. 그럼 이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 G2 단계라고 생각하면 되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M기에서 여러분 얘네들이 이렇게 배열되면서 염색 분체가 분리되었다고 얘기했잖아 얘들아. 이 분리되는 이 부분부터가 여러분 바로 세포 분열 M기.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그림에다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선생님이 각각 물어보면 각 단계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음 문단으로 갈게요. 3문단 갑시다.
전 과정은 무조건 발생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아까 총 4단계가 있었는데 그 4단계가 무조건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왜 아니냐면 세포 주기에는 확인 지점이 있어서 세포 주기의 진행 여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갈까? 아니야, 여기 멈춰. 진행하자. 멈추자. 진행하자. 이거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지. 주요 확인 지점으로는 G1 확인 지점, G2 확인 지점, 그 다음에 M기 확인 지점까지 총 3개의 확인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그러면 세포 주기가 왜 얘들아 항상 일어나는 게 아니냐면 확인 지점에서 확인을 통해 세포 주기가 진행이 될지 아니면 정지가 될지 이걸 결정을 하기 때문이야. 자, 그리고 확인 지점이 여러분 3개가 있었다고 했잖아. 그러면 그 확인 지점을 아까 얘들아 우리 그 표에다가 정리 한번 해볼까 얘들아? 자, 여러분 표 한번 보세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여러분 지금 이게 순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순서에서 G1개 확인 지점은 여러분 이쯤에 있어 얘들아. 그러니까 확인 지점이 얘들아 G1 얘는 끝난 부분이 아니라 중간 부분에 있거든. 요게 얘들아 확인 지점. 그 다음에 S기는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표현을 안 해놨으니까 G2기를 갈게. G2는 끝나는 부분에 여러분 확인 지점이 있어요. 끝나는 부분에 확인 지점이 있고, 자, 그 다음 M기를 갈게. M기도 거의 끝나갈 무렵에 얘들아 요게 확인 지점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확인 지점이 얘들아 각각 여기서 무슨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정리 한번 해볼 거야. 그래서 여러분 다시 산문단을 갈게. 자, 한번 보자. 세포 중, 선생님 몇 번째 문단을 읽을 거냐면, 여러분 네 번째 줄을 읽을게. 각 확인 지점에서는 사이클린이라고 하는 단백질과 사이클린 의존성 인상화 효소인 CDK가 결합한, 자, 여러분 우리 3년 전 기출, 수능 기출에 비타민 K라고 하는 지문이 나왔었는데, 그 비타민 K에서도 비타민 K랑 잘 어울리는 여러분 이제 효소들이 있어. 그럼 비타민 K가 없으면 이 효소가 활성화가 안 돼. 그럼 이 효소가 활성화가 되려면 무조건 비타민 K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걸 비타민 K 의존성 여러분 단백질 혹은 여러분 효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의존성이라고 하는 말은 사이클린 단백질이 없으면 절대 활성화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이클린이 있어야 결합해가지고 활성화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해. 그래서 여기서는 의존성이라고 하는 말은 활성화가 된다라는 뜻이야 얘들아. 그러면 여러분 CDK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이클린이 있다고 하면 둘이 무조건 결합을 해요. 근데 얘들아 사이클린이 없잖아요. 그럼 CDK는 여러분 절대 활성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의존성이라고 해. 그럼 얘네 둘이 결합을 하면 사이클린 CDK 복합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CDK가 활성화가 됨으로써 사이클린 CDK 복합체가 결합되고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CDK가 활성화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사이클린. 얘들아 사이클린이야? 그러면 이 사이클린이랑 만나서 활성화가 되면 결합하는 게 얘들아 저 복합체가 활성화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사이클린은 이 세포 주기의 각 시기마다 합성과 분해가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총 4단계가 있었잖아요. 그럼 4단계마다 얘들아 사이클린이 합성됐다 분해됐다 합성됐다 분해됐다 총 4번을 거치게 되는 거야. 그럼 이 합성과 분해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시기는 여러분 각 시기마다야. 그래서 G1에서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M기에서도 일어나고 S기에서도 일어나고 G2 기간에서도 일어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한 부분에서만 합성과 분해가 일어난다고 하면 안 돼. 얘는 각 시기마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다시 할게. 사이클린이 합성이 되면 그러면 여러분 사이클린이 합성된다는 건 단백질이 합성이 되는 거야. 그럼 단백질이 가득해지는 건데 단백질이 가득하니까 여러분 일정 농도 이상이 되었어요. 일정 농도 이상이 됐다는 건 농도가 증가했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이클린이 많아졌다는 뜻이야. 사이클린이 많아지니까 여러분 CDK가 뭘 하는 거야? 이때다 싶어서 결합을 하는 거야. CDK가 결합을 하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때 사이클린 CDK 복합체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얘가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활성화가 일어난다. 근데 사이클린이 분해가 돼요. 이런 분해가 되면
이 단백질은 합성하고 분해가 계속 반복하게 일어나니까 사이클린이 분해가 되면 여러분 당연히 사이클린이 없어지는 거잖아. 없어지니까 사이클린의 농도가 떨어져. 감소해.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이제 CDK랑 분해가 되고 그 다음에 얘들아 CDK가 얘랑 결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결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이클린 CDK 복합체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럼 당연히 활성화가 안 되네. 비활성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합성과 분해라고 하는 이 두 단계가 매 시기마다 있다는 뜻인 거지. 그래서 이런 각 시기마다 이게 나타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CDK는 사이클린과 달리 세포 주기 동안 계속 비슷한 농도로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CDK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항상성의 성질을 가지고서 계속 변하지 않는 농도를 가지고 있는데 사이클린은 CDK 활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럼 이 말은 얘들아 왜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CDK는 농도가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 거에 반면 사이클린 농도는 어떻게 돼 얘들아? 계속 변하잖아. 그치? 계속 변하니까 결론은 이러면 얘네들이 활성화가 되거나 CDK가 얘들아 복합체를 만들려면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누가 필요하다는 거야? 사이클린이 중요해. 그렇지? 그래서 이 사이클린이 활성화에 얘들아 이 결정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왜 본문에서 사이클린이 CDK 활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해됐지 얘들아? 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저는 이제 아랫부분 다시 갈게. 자, G1 확인 지점에서는 사이클린이 얘들아 사이클린이 그러니까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인가 봐. 사이클린 D라고 하는 애가 있대. 이 사이클린 D랑 CDK가 결합을 해요. 그러면 이 CDK가 결합한 G1 CDK가 여러분 복합체가 활성화가 된다는 건 복합체가 된다는 뜻이죠. 자, 이 활성화가 되어서 DNA 손상 유무나 세포 주기를 시작하라고 하는 신호등이 확인이 될 수 있게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얘네들이 확인 지점에서 아까 확인을 하고 넘어간다고 했잖아. 확인하면 진행할 건지 정지할 건지 결정이 되는데 그걸 여러분 누가 결정하는 거야? 사이클린과 CDK 복합체가 이걸 확인을 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DNA가 잘못된 건 없는지 아니면 세포 주기를 이제 시작을 하라고 미리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세포 주기를 계속 진행할지의 여부가 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DNA가 손상이 있어요. 그러면 아직 얘들아 복제하기 전인데도 DNA가 손상이 될 수도 있죠. 손상이 될 수 있다면 특정 단백질에 의해서 CDK 활성이 억제되는 작용이 나타나거나 그럼 여러분 CDK가 얘들아 활성이 억제가 된다는 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진행하지 못한다는 건 그럼 여러분 무슨 단계로 못 넘어가냐면 S기로 못 넘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특정 단백질에 의해서 활성이 안 일어나거나 이게 첫 번째 사이클린을 분해하는 작용이 일어나서 세포 주기가 정지가 돼버려요. 여러분 사이클린이 분해가 돼버리면 두 번째 그럼 여러분 얘도 활성화가 안 일어날 거잖아. 그럼 궁극적으로 이런 특정 단백질이든 사이클린이 분해가 되든 이러면 이 활성화가 안 일어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 그럼 정리해보자. 활성화가 일어나야 어떻게 될 수 있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 활성화가 일어나더라도 얘들아 이게 억제가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활성화가 지속이 되어야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고 활성화가 되더라도 억제가 돼버리거나 멈춰버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사이클린 분해를 시킨다는 건 여러분 사이클린의 농도가 뭐가 된 거야? 감소됐다고 했지? 그럼 여러분 분해가 된 거는 감소가 되어서 G1 CDK 활성화가 돼야 안 돼요? 사이클린 없어 얘들아. 없으니까 활성화가 돼야 안 돼? 안 돼. 그렇지. 활성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세포 주기 정지 후에 DNA를 복제하고 DNA를 수송 과정에 관여하는 효소들의 작용으로 DNA 복구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다시 세포 주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 얘들아 세포 주기 어떻게 진행하면 돼? 사이클린을 합성하면 되지 얘들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 사이클린이 합성이 돼서 이러면 사이클린이 합성되면 여러분 사이클린의 농도가 많아져. 사이클린 농도가 많아지면 여러분 CDK랑 뭐가 돼야 돼? 결합을 할 거지? 그러면 CDK와 결합을 하면 여러분 합성화가 일어난다. 아까 얘들아 활성화가 지속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갈게. G2기 확인 지점에서는 MCDK 활성
활성화로 그럼 여러분 자 여기는 얘들아 아까는 얘는 G1 CDK 활성화가 일어났거든. 얘는 MCDK 활성화가 일어난대. 이 활성화로 DNA 복제랑 DNA 이상여부 및 세포 분열에 필요한 단백질이 충분히 준비되었는지를 확인을 해요. 여러분 G2기가 무슨 역할을 했었지 얘들아? 단백질을 합성하는 역할을 했었잖아. 그러니까 그 단백질이 충분히 잘 만들어졌는지를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DNA 복제가 어디에서 일어났었지 얘들아? S기에서 일어났잖아. 그 S기에서 얘들아 얘가 혹시 복제되는 과정에서 이상은 없었는지를 어디서 확인하는 거야? 이 G2기에서 확인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S기는 확인 지점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그러니까 S기에서 잘 이루어졌는지를 어디서 확인하는 거야? G2기에서 확인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이 MCDK는 사이클린이 아까는 D였는데 얘는 B랑 맞나요? 사이클린 B와 CDK가 결합한 복합체를 말하는데 M기 확인 지점에서 활성화가 돼. 그 말은 뭐야 얘들아? 이 MCDK는 여러분 G2기에서도 얘들아 활성화가 되고 어디서도 활성화가 되는 거야? M기에서도 활성화가 된다는 뜻이야. 아까 얘들아 이러면 그 G1 이러면 CDK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만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G1기에서만 활성화가 되는 애거든요. 그런데 얘는 M기랑 G2기에서 모두 다 활성화가 되는 애야. 자, 여기서 활성화가 되어서 염색체가 잘 분리될 수 있는지를 점검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M기는 여러분 염색체를 분리해서 딸세포로 만들어낼 거잖아. 분열을 시킬 거니까 그 분열 준비가 잘 됐는지를 확인을 하는 점검인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각각 얘들아 확인 지점들에서 뭘 하고 있는지 지금 설명을 해줬어. 자, 그럼 뒷부분 더 하세요. 이 확인 지점들에서 제대로 점검이 되면 세포가 함부로 증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얘들아 각각 정상세포들은 확인 지점에서 점검을 하면 얘네들이 무한대로 계속 커지는 게 아니라 잘못이 있으면 억제가 돼. 잘못이 있으면 억제가 돼. 잘못이 있으면 억제가 돼. 얘네들은 조절을 하면서 얘들아 키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함부로 증식할 수 없다라는 건 정상세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야지. 근데 암세포는 얘들아 아까 첫 번째 분단에서 뭐 한다고 했지? 얘들아 계속 증식하는 애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 증식은 이 각각의 확인 지점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던 거야. 암세포는 이러면 계속 무한대로 커지는 이유가 증식 과정에서 성장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었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이를 통해서 암은 G1기, G2기, M기에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세포 주기가 계속 진행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데 진행되게 하고 문제가 있는데 진행되게 만들었던 거지. 그러면 정리해보면 여러분 DNA가 얘들아 뭐가 될 수도 있었냐면 우리 얘들아 지금 이 상황에서 DNA가 손상이 될 수도 있었거든. 손상이나 세포 분열에 필요한 여러분 단백질의 준비 여부 등을 확인을 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암세포는. 자, 그리고 또 세포주기 진행을 멈추게 하는 작용에 이상이 생겼을 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얘네가 DNA에 뭔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여러분 돌연변이가 일어났거나 아니면 얘들아 증식하는 과정에서도 브레이크를 걸면서 억제를 해줘야 되잖아. 근데 그 억제가 안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뭔가 얘들아 이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 증식하라는 신호 때문에 나타나는 걸 수도 있고 억제가 안 되니까 일어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 점검을 얘들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계속 커지는 경우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경우는 여러분 억제를 누군가가 시켜주지 않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억제를 시켜주는 게 누구였어 얘들아? CDK가 활성화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가 억제를 해줄 수 있는 거였잖아. 그러면 CDK 활성화를 얘들아 억제하는 작용이라든지 아니면 사이클린을 여러분 뭘 해도 얘들아 억제가 됐었지? 분해, 그치? 분해하는 작용에 문제점이 생겼던 거예요. 얘들아 CDK 활성을 억제하는 건 여러분 그 사이클린을 분해하면서도 됐었지만 아까 또 선생님 동그라미 1번 뭐 표시했어요? 특정 단백질이 억제해준다고 했었지. 그런 것들이 얘들아 잘못됐던 거야. 자, 그래서 이는 마치 자동차의 가속 페달이 계속 밟혀 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와 똑같다. 그러면 여러분 가속 페달이 계속 밟혀 있으면 얘들아 속도가 계속 어떻게 돼요? 계속 속도가 높아져요. 우리 얘들 급발진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요새. 요즘에 얘들 급발진 해가지고 얘들 급발진해서 그리고 또 얘들 브레이크가 안 먹고 얘들아 계속 가속이 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러면 아무리 브레이크를 당겨도 얘네들이 적용하지 없는 상태.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 암 조직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사이클린의 농도 수준이 CDK와 결합하는 수준 이상으로 증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사이클린 너무 많이 합성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CDK랑 계속 결합을 하면서 계속 얘들아 활성화가 됐어. 활성화가 얘들아 계속 지속이 되면 선생님 어떻게 된다고 했어 얘들아? 다음 단계로 계속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얘는 계속 증식하는 신호만 보냈던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증식하는 신호는 위에 있는 비유법에 얘들아 누구랑 연결을 해줘야 돼? 선생님 물결 표시해 놓은 부분이랑 연결해야 돼? 밑줄 쳐 놓은 부분이랑 연결해야 돼? 물결. 왜냐면 계속 커지게 만드는 거니까. 자, CDK 활성화를 억제하는 작용이 안 나타나기도 했었대요. 그럼 안 나타난다는 건 얘들아 뭘 못 해준 거야? 브레이크를 못 걸어준 거지. 이 밑줄은 요거랑 연결되는 말이야. 그러면 이 세포 주기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 세포의 증가를 계속 볼 수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니까 DNA가 손상이 됐으니까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 손상된 애가 계속 커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무슨 서술 방식을 쓰고 있냐면 얘들아 이렇게 브레이크나 아니면 여러분 가속 페달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잖아요. 빗대어서 표현하는 건 비유라고 보셔도 되지만 이런 현상이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몸의 암세포도 이래. 얘도 이러니까 이래. 이러면 이거는 뭐야? 유출 방식을 쓰고 있는 거야. 추론해서 서술을 하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세 번째 문단 조금 긴데 그럼 이 세 번째 문단은 세포 주기의 확인 지점들에서 무슨 역할들을 하고 있고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그 확인 지점에서 얘들아 뭐가 발생한 거예요? 돌연변이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문단 갈게. 자, 한편 성장인자는 분자 신호로 세포의 성장과 분열에 영향을 준대. 그럼 이제 얘들아 말이 또 바뀌었어. 한편이란 말이 나오면 다른 내용으로 제시하겠다는 거거든. 그럼 이제 얘들아 이 증식하는 세포 주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성장인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나 봐요. 자, 이 성장인자는 성장과 분열에 영향을 주는 애래. 그러면 이거는 위에는 빈칸 나중에 쓸게. 그 중에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같은 지질계통의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세포막에는 성장인자와 결합할 수 있는 특별한 수용체가 있는데, 자, 봐봐. 여러분 여기 이렇게 세포가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떤 세포든 여러분 여기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포막이 있는데 이 세포막에 얘는 특이한 뭐가 있대? 수용체가 하나 있대. 근데 여러분 우리 몸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었지? 세포. 제일 첫 번째 줄에 얘들아 세포라고 나왔었잖아.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세포들은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세포막에는 특이한 수용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특정한 수용체는 여러분 누구랑 결합한다? 얘는 성장인자로만 결합을 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성장인자는 여러분 무엇으로 되어 있는 애야? 단백질로 되어 있다고 했었지? 그래서 여러분 이 단백질로 되어 있는 성장인자랑 결합하는 특이한 수용체가 있어. 여러분 수용체랑 여러분 이렇게 수용체라고 하는 개념은 과학을 하는 친구들도 잘 알겠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자물쇠랑 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얘들아 자물쇠는 하나의 키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용체는 자물쇠와 얘들아 키의 관계처럼 하나의랑만 결합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장인자랑만 결합을 해야 되는 수용체가 있다는 거지. 자, 이 수용체는 단백질 계통의 성장인자와만 결합해서 활성화가 되는 애야. 그러면 얘가 결합을 안 하면 활성화가 돼? 안 돼? 안 되고 얘랑 결합을 해야만 뭐가 일어난다? 활성화가 일어나는 거야. 자, 이게 활성화가 되면 이 활성화된 수용체는 세포의 핵에 성장이나 증식 신호를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포막에서 수용체가 활성화가 돼야 만약에 여러분 여기 수용체가 있다고 생각해봐. 이 수용체가 신호를 보내는 거야. 어디에? 핵에. 그러면 핵에다가 신호를 보내서 야 커져라. 너 이제 클 때가 된 것 같아. 이렇게 신호를 보내주면 그때부터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포가 얘들아 증식하고 성장한다는 건 앞에 얘들아 뭐가 나왔었냐면 우리 이 성장이나 증식은 세포 주기가 시작된다는 뜻이거든. 세포 주기를 시작하라는 신호를 누가 보내는 거야? 이 수용체랑 성장인자가 결합한 애가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장과 분열에 얘들아 성장인자가 도움을 준다고 했지? 쉽게 말하면 세포 주기를 여러분 뭐 하라는 신호를 보내준 거야?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내준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얘네가 활성화가 돼서 핵에게 얘들아 너네 신호를 보낸 거야.
이 신호를 보내면 이 핵은 여러분 이 신호를 받고 뭘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세포 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 주기는 얘들 아까 어떻게 됐었지? G1, S, G2, 그 다음에 M기. 아까 했던 거에 앞단계가 나온 거야. 자, 그러면 다시 가볼게. 하나의 세포에서 핵과 세포막 사이에는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거리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얘들아 마이크로미터가 아주 작잖아요. 아주 작은 거리로 떨어져 있긴 하지만 이 세포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세포막의 수용체에서 인식한 이 정보는 일련의 신호 전달 반응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전사 인자에 의해 성장이나 증식 신호가 핵까지 전달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전달을 할 때 얘들아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한다고 하냐면 이 전달은 이런 거리가 낭떨어져 있어. 얘네들 세포가 엄청 작으니까 마이크로미터도 작은 거리이기는 하지만 너무 작은 세포니까 이 거리가 꽤 되는 거야. 이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얘들아 뭘 한다? 전사 인자랑 얘들아 얘에 의해서 성장 신호를 보내준다는 거야. 그러면 전사 인자가 없으면 여러분 세포막에서 아무리 세포막에서 수용체가 활성화가 돼도 핵에게 신호를 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조건 전사 인자가 신호를 대신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수용체에 변이가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는 여러분 뭐에서 얘들아 돌연변이가 생겼냐면 여러분 세포가 얘들아 증식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돌연변이가 생겼지. 근데 여기는 수용체에서 돌연변이가 생긴 거야. 그럼 여기서 여러분 돌연변이가 생겨서 그 구조가 변해가지고 성장인자가 없어도 활성화가 제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가 있어야만 키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 키가 없어도 얘가 문을 따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활성화가 그대로 얘가 없어도 일어나니까 여러분 얘랑 결합할 때랑만 여러분 활성화가 되는 거랑 얘가 없어도 여러분 활성화가 되는 거랑 언제가 활성화가 더 많이 될까? 없어도 활성화가 될 때가 더 많이 되겠지. 그러니까 활성화가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한테 계속 무슨 신호만 보내는 거야? 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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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커져라라고 하는 신호만 보내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수용체의 변이가 생겨서 구조가 바뀌어서 성장인자가 없어도 활성화된 상태가 지속되는 것도 있다. 즉 이 상태가 지속된다는 건 계속 증식하는 신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 다음 다음 부분 갈게요. 그래서 암세포의 수용체에 이런 변이가 생기면 암세포는 끊임없이 성장과 증식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는 여러분 뭐가 나타난 거냐면 여러분 성장인자에서 여러분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생긴 거야. 그러면 성장인자와 결합하는 수용체에서 돌연변이가 발생하여 그래서 암세포가 커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암세포가 얘들아 커지는 경우는 지금 종류 몇 가지 나왔어? 2가지 나왔지 얘들아? 이러면 수용체가 잘못되거나 세포 주기에서 잘못되거나.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옆에다가 정리해 놓은 거 한번 봐보자. 자, 여러분 성장인자와 수용체가 결합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 누가 활성화가 된다고? 수용체가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수용체가 여러분 성장하라고 하는 정보를 전달을 해요. 근데 얘가 전달을 해도 얘들아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가 없으니까 누가 필요하다? 전사인자가 필요했어. 그럼 이 전사인자는 성장이나 증식 신호를 누구에게 전달할 거야 얘들아? 핵에게 전달을 해줘야지. 그러면 이 핵은 신호에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호에 반응을 해서 뭐가 시작되는 거다? 세포 주기가 시작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5번째 문장을 할게요. 자, 암은 이와 같이 세포의 증식 과정에서 이상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세포의 증식 과정에서의 이상이 생겼던 거는 여러분 지금 2가지가 나왔었잖아. 어느 게 이상이 생겼냐면 CDK 활성화가 이 CDK 활성화를 억제하는 작용이 사라진 돌연변이가 있었거나 아니면 여러분 누구 결합이 없어도 성장인자와 결합이 없어도 수용체가 활성화가 되는 돌연변이가 있었거나 이렇게 2가지. 자, 이게 아니어도 암세포는 여러분 암세포가 커질 수 있는 경우가 있었죠. 근데 이거 말고도 세포의 비정상적인 작용이 발생하거나 세포가 노화가 발생을 했을 때 세포는 스스로 죽는데 그 죽는 세포 자살 같은 기능이 일어나지 않는 변이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든 세포는 세포가 자라고 얘네도 성장했다가 나이가 들면 죽는단 말이에요.
노화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 주름살도 생기고 피부 각질도 벗겨지고 이런 거거든. 근데 여러분 얘네가 그런 게 안 생기는 거야. 그런 게 안 생기면 여러분 세포 자살이 안 생기면 계속 뭐가 되는 거예요? 계속 커지기만 하는 거예요. 얘네가 죽지 않고. 그러면 계속 커지게 하는 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이게 돌연변이 세 번째. 그래서 이와 같이 암은 여러 종류의 돌연변이가 축적이 돼서 일어나요. 그럼 지금 여러분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경우 몇 가지 제시했어? 세 가지.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요거까지.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를 제시해줬고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치료 방법만으로는 암을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각각의 얘들아 뭐에 맞게 돌연변이에 맞게 그래서 치료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이제 암 환자들을 보면 어떤 경우는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 있고 어떤 경우는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각각 얘들아 치료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돌연변이가 나타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랑 넘어가서 여러분 우리 지자기 연구를 한번 가볼게. 보자. 13세기 이후에 서양의 향예술은 상예술에서 나침반은 배 위치랑 방향을 파악하는데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이제 막 서양에서는 13세기 이후부터 막 얘들아 다른 대륙들을 막 찾아내고 이러면 영토를 계속 넓히고 새로운 신대륙을 발견했다 막 이러면서 서로 여러분 계속 향해수를 발전을 시켜서 계속 얘들아 이제 바다로 여러분 그 다음에 새로운 대륙을 점점 세계로 얘들아 뻗어나가는 중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독일이든 아니면 여러분 영국이든 여러분 서양에 있는 나라들은 서로 앞다퉈서 얘들아 계속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거야. 그 시기였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나침반이 너무 중요했던 거야. 왜? 내가 배를 타고 나가서 새로운 대륙을 더 빨리 발견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러나 때로는 지구 자기장의 지역적인 분포와 시간에 따라 변화에 따라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해서 해상에서 나침반으로 배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고요. 그럼 이 말에는 뭐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지구 자기장이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거잖아. 지역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도 변하고 이게 변하는 걸 여러분 그걸 감지를 못했던 이 13세기는 나침반이 계속 바뀌는 거야. 그게 바뀌니까 그 결과 배가 연안 해역에서 좌초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게 위치를 잘 보고 가야 했는데 이게 계속 얘들아 잘못된 위치를 알려주니까 배가 부딪혀서 얘들아 좌초되고 아니면 침몰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긴 거지.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지구 자기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무슨 사고가 벌어지냐면 바다 위에서 사고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해사사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해사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나라적으로 얘들아 되게 중요한 사업이었는데 그 중요한 사업들이 얘들아 계속 뭔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생겼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에 19세기 초에 일본에서는 지자기 즉 지구자기장의 연구는 실용적인 이유로 국가의 지원을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기간이 좀 많이 떨어져 있긴 한데 그럼 그 기간 동안 여러분 나침반이 계속 변하는 이유를 사람들이 알았다는 걸까 몰랐다는 걸까? 그 이유를 잘 몰랐던 거야. 그냥 여기 지역은 나침반이 잘 안 막네? 여기는 위험한 곳이네.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던 거지. 근데 이제 여러분 19세기 초에 이제 과학이 좀 많이 더 발달하다 보니까 지구자기장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다.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근데 여러분 왜 이 연구가 실용적일 거라고 생각해서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줬냐면 여러분 이 19세기도 얘들아 제국주의 시대거든? 제국주의 시대니까 여러분 계속 배를 타고 어떻게 해야 돼? 다른 나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향해술이 발달하는 게 너무 중요한 때였어. 그래서 여러분 얘는 향해술을 발전시켜야 되는 목적과 그 다음에 얘들아 이 실용적인 이유는 또 여러분 이게 여러분 연구를 계속 안 하면 계속 무슨 사고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해사사고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사사고를 뭐 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지자기 연구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자, 그래서 이러한 실용적인 연구가 물리학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학적 발전을 유발할 거라는 건 생각도 못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여러분 지자계 연구는 뭘로 시작했던 거야? 그냥 단순히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거 도움 되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수학적 발견을 하게 된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연하게 수학적 발견을 통해서 이런 과학이나 아니면 수학이 발달을 했다. 이걸 얘기하는데 이게 다음 부분에 나올 거야. 그래서 선생님 미리 정리해보면 가우스의 포텐셜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이 포텐셜 이론이 갖고 있는 의의예요. 얘가 수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물리학에 아주 큰 영향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 이론의 의의는 뒤에 다시 나오니까 다시 또 설명을 할게 얘들아. 자, 오랫동안 천문학은 그 실용적 가치를 인정을 받아서 여러분 천문학은 왜 실용적 가치를 인정을 받았냐면 하늘의 별들을 읽어서 여러분 달력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얘들아 매달마다 얘들아 별자리가 계속 바뀌면서 여러분 달이 바뀌고 있다는 거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파악할 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달력을 제작하고 또한 여러분 천문학을 통해서 여러분 지도를 만들어낼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지도를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됐기 때문에 계속 국가적으로 천문학에 대해서는 지원 사업을 계속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의 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천문학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여겨진 지자기 연구도 쉽게 국가의 지원을 받아낼 수 있었던 거야. 19세기. 그러면 그 이전부터는 여러분 지자기 연구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다가 여러분 점점 뭐 얘들 이거 좀 천문학이랑 비슷하겠네. 천문학 니네가 한번 연구해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을 했던 연구였던 것 같아.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여러분 왜 얘들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었는 건지 생각을 해보면 향해용 여러분 지도에 지자기 정보까지 만약에 포함을 시켰다면 그럼 여러분 해사사고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해사사고를 뭐 할 수 있다?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여러분 원래 천문학에다 달력과 지도 같은 걸 만들고 있었으니까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 지자기 연구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가볍게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자, 당시 독일은 여러 군소 국가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러면 군소가 작다라는 뜻이야 얘들아. 그 독일은 작은 국가로 여러 개로 나뉘어져 그 하나 독일로 봤었는데 그런데 지도 제작과 같은 실용적인 목적으로 각 국가는 천문대를 세우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천문대들 여러분 근데 이 천문대를 세운 건 지자기 연구를 위해서야? 아니야. 그냥 천문학 연구를 위해서였어. 그 천문대들은 천문시계나 만원경이나 그리고 고도와 방위각들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장치인 경이 2등 그 다음에 관측 장비들을 아주 잘 갖추고 있었어요. 그럼 이 말은 천문대에 대해서는 여러분 각 국가가 여러분 엄청 투자를 많이 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정말 좋은 여러분 국가에서 천문대를 세우고 국가에서 관리해주고 국가에서 지원하고 국가에서 여러분 아주 좋은 장비들을 다 마련해 줬던 거예요. 자, 이 연구는 여기에 자기계라고 하는 기구만 하나만 더 추가하면 됐기 때문에 지자기 연구는 천문대에 소속된 천문학자들에게 맡겨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당시 지자기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밀한 관측이었거든요. 왜냐면 지자기는 계속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아까 지구정이 그냥 계속 바뀌었잖아요. 계속 바뀌니까 계속 이런 관측을 하는 게 중요했어요. 왜냐면 관측을 통해서 일관성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관측이 필요했는데 천문학자들은 이미 정밀 관측에 익숙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맡겼던 거야. 그럼 맡긴 이유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 초기의 자기계는 다른 전문 관측 장비에 비해서는 여러분 뭐 할 수밖에 없냐면 봐봐 천문대는 이렇게 지원을 받았어. 근데 자기계는 이제 와서 그냥 그거 하나 툭 추가만 하면 됐었거든. 그러니까 얘들아 이런 정확도나 정밀성이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천문대에 얘들아 있는 다른 기구들과 비해서 낮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초기에 있는 이 자기계는 정밀성이나 정확도가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렇지만 천문학 연구를 발달시켰기 때문에 지자기 연구도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초기에 자기계가 왜 좀 이렇게 정확도가 떨어졌는지는 뒷부분 다시 나오거든. 자, 뒷부분은 우리 잠깐 쉬는 시간 하고 뒤에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두 번째 문단 한번 보세요. 자, 19세기 독일에서 지자기 관측은 독일의 지리학자인 훔볼트에 있어서 진작이 되었대요. 이 진작은 증진하다, 더 성장하다 라는 뜻이야. 그러면 여러분 원래는 누가 지금 연구했었지? 천문학자들이 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지리학자가 연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이 1828년에 선구적으로 지자기 관측소를 설립을 한 후에 훔볼트는 뒤이어서 설립된 여러 지자기 관측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동시에 지자기를 관측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세계 최초로 조직을 했고 그걸 자기연맹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선구적으로 이걸 관측한 걸 관측소를 설립했다고 했잖아. 이 말은 뭐냐면 원래는 여러분 이게 연구하는 곳이 어디에 있었어 얘들아? 천문대였잖아. 그러면 기존에 얘들아 이 천문대에 있던 거에서 독립을 하여 지자기 연구만 단독으로 하는 관측소를 설립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는 무곱사리로 들어가 있었던 거잖아요. 천문학이랑 연구하면서. 근데 이걸 단독으로 빼낸 게 바로 훔볼트였다는 거야. 자, 그리고 또 이 훔볼트의 요청으로 영국과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는 영국의 식민지에 자기 관측소를 설치해서 자기 연맹은 세계적으로 확장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훔볼트가 지자기 연구를 하면서 업적이 쭉 나왔거든 얘들아. 무슨 업적이 나왔냐면 단독 지자기 관측소를 최초로 설립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연맹 조직을 만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지자기 연구는 전체 지구 전체를 연구를 해야 돼. 왜냐면 계속 변화가 생기거든요. 계속 변화가 생기고 이들 시간에 따라서도 변하고 공간에 따라서도 변하고 있어서 지구 전체적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걸 여러분 자기 연맹을 통해서 연결을 했고 그게 얘들아 어디까지 확장됐어 얘들아? 독일, 영국의 식민지까지. 그러니까 내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뻗어나가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세 번째 문단 한번 가볼게. 자, 독일 수학자이자 과학자인 이 가우스는 훔볼트의 자극을 받아서 1831년에 지자기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자, 이제 연구한 사람이 누구가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수학자이자 과학자가 연구를 해요. 그러면 그전에는 천문학자들이 천문학적 관점으로 연구를 하고 이런 지자기 연구를 훔볼트는 지리학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했고 이 사람은 여러분 지금 수학적 관점에서 과학적 관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영향을 받아서 지자기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실측 천문학자로 천문학에서 확보한 정밀도를 지자기의 관측에서도 실현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천문학에서도 이 사람 천문학도 하고 있었고 여러분 무슨 천문학자라고? 그냥 이러면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측 계속 관찰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자기 연구를 관찰하는 걸 적용을 해보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가우스는 그동안 이루어진 지자기 관측이 모호하고 무의미한 것에 이론의 토대를 두고 있다는 현실과 그리고 당시 지자기 연구에 사용되고 있는 자기계가 천문학이나 측지학, 여러분 측지학이 얘들아 관측하는 거야. 지리학자들이 연구하는 방식을 얘기해. 지리학장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구의 정밀도에는 크게 못 미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을 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 위에서 얘들아 첫 번째 문단 마지막 부분에 초기의 자기계는 정밀성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 되게 수준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걸 가우스가 이런 비판하면서 꼬집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지자기 관측 정도와 연구 정도는요, 얘들아. 연구 정도는 여러분 이 천문학이나 측지학에 비해서 훨씬 부족한 상태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가우스는 자기계를 사용해서 정밀한 관측값을 내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강구를 했는데요. 즉 실험실에서 사람이 일으키는 기류에 의해서 자기계가 매달린 막대 자석이 계속 흔들리면서 측정의 정밀도를 떨어뜨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사람이 움직이면 기척이 생기잖아. 그럼 그 기척을 느낄 수 있게끔 얘가 기류 때문에 사람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막대 자석도 계속 움직이는 거야. 막대 자석은 뭘로만 움직여야 돼 얘들아? 막대 자석은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만 움직여야 했었거든? 그런데 얘가 얘들아 사람에 의해서도 움직일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관측을 해야 되는데 관측할 때 가만히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막대 자석의 중간을 하나의 줄이 아니라 두 개의 줄에 매달아서 여러분 이 자기계를 만들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봐봐. 우리 혹시 얘들아 놀이터에 이렇게 한 줄로 된 다음에 여기 이렇게 타이어나 큰 고무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애기들이 여기다가 얘들 앉아가지고 놀 수 있는 기구가 있어. 한 줄로 된 애가 있거든? 얘는 어떻게 흔들려요? 진짜 사방팔방 막 이렇게 흔들려요. 한 줄로 되어 있는 애는. 근데 여러분 두 줄로 된 얘들아 그네를 생각해봐. 그네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움직여? 이렇게만 위아래로 움직여. 그러니까 움직임이 훨씬 더 여러분 한 줄을 더 연결을 했을 때
뭐가 생기는 거야? 안정성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한 줄은 한 가닥 자기계고 두 줄 가닥 자기계인데 이 사람은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줄을 더 연결시킨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얘가 어떤 게 생기는 거야? 안정성이 생기는 거야. 안정성이 생기면 당연히 얘들아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 그러면 연구 결과가 정밀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연구한 내용은 이거 때문에 연구를 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딱 그 그네랑 놀이터에 있는 애를 비교하면 딱 알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다음 페이지 가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기류에 의한 교류를 줄이는 방법을 고안을 했고 이후 가우스는 그가 근무하고 있는 괴팅겐 대학에서 젊은 교수인 베버가 물리학 교수로 부임을 하면서 지자기 실험을 시작을 하자 베버와 협력을 해서 지자기 연구를 더 수행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이제 협업을 하면서 계속 이제 여러분 이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거죠. 자, 네 번째 문단 갑시다. 가우스는 지구 자기장이 계속해서 바뀌는 그 원인을 지구 내부에 존재하는 거대한 한 쌍의 자석이 움직이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구 안에서 극성이 있는 철 입자들이 유체를 이루어서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보았고, 그러면 여러분 기존에는 지자기가 바뀌는 입장이 뭐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자석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구에 큰 자석 하나가 여기다 박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지구 안에 극성을 이루는 철이 계속 물이나 아니면 공기처럼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여러분 우리 저번에 여러분 그거 저번 시험 범위에서 얘들아 그 별 관측했던 거 있었죠? 여러분 그 초신성 나왔던 거 그거 할 때도 얘들아 이거 나왔었지? 철입자의 유체 그거야 얘들아. 그러면 가우스가 얘들아 생각했던 여러분 이 지구 자기장은 여러분 자석 때문이 아니라 얘가 유체처럼 철입자가 계속 흘러가고 있구나. 그래서 지구 자체에 자성을 띠게 되어서 지구 자기장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가우스가 생각하는 지자기가 이런 바뀌는 이유는 바로 요거 때문인 거야. 자, 근데 이걸 자기유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렇지만 이 사람은 지자기의 이 본성을 거대한 자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든 자기가 생각하는 여러분 지구 내부에 철입자가 흐르는 여러분 자기유체로 보든 자기가 생각한 거는 아니면 기존 입장이든 지자기 관측과 실험에서 확인된 것만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뭘로 봐도 상관없어요. 자기 입장으로 보든 기존의 입장으로 보든 이 앞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 쉽게 확인이 돼야 안 돼? 확인되지 않는 애들이야. 그래서 확인되지 않는 사실은 수용하지 않았고요. 자기가 관측하고 자기가 실험한 것만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확인된 사실만 수용을 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 왜냐면 실측 천문학자라고 있거든. 눈에 보이는 것들만 자기가 관측한 것만 믿었던 거예요. 확인되지 않는 사실은 수용하지 않고 확인된 사실만 수용을 해. 그래서 가우스는 여러분 1832년에 지자기 관측과 실험을 통해 두 가지 과정을 수립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여러 개의 실험을 해보고 관측을 해보니까 두 가지의 어떤 가설을 세웠던 거죠. 그 두 가지 가설이 뭔지 한번 정리해봅시다. 자, 첫 번째 가우스는 하나는 지자기력이 여러분 지구 자기장의 힘이 지구의 자화된 부분 전체의 작용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지자기력은 여러분 지구 전체의 힘에 의한 것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력의 실체인 자기 유체는 역제곱의 힘에 따라서 자기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역제곱의 힘이 뭔지 선생님이 그냥 써버렸거든 얘들아. 역제곱의 힘이 뭐냐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 이걸 얘기를 해. 여러분 얘가 본문에 이 개념들이 설명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여러분 좀 정리해주면 돼. 역제곱의 힘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을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력은 뭘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역제곱 힘이 있고 그리고 얘는 자성물질 하나가 여러분 전체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건 전체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럼 정리할게요. 자, 여러분 자성물질 하나가 일으키는 자기 포텐셜 성분. 여러분 이 포텐셜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분 뒤 잘 나오지 않아요. 정의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포텐셜은 여러분 그냥 쉽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 이 지구 자기력의 일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일부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전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현상 중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 부분을 포텐셜이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자성물질 하나가 일으키는 자기 포텐셜 이 성분을 여러분 이걸 모두 더해서 그럼 아까 포텐셜이 약간 부분의 힘이라고 생각했잖아. 부분을 모두 더해서 지구 전체의 자기 포텐셜을 구하는 근거가 바로 이 첫 번째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를 통해서 여러분 이 지구에 자화된 부분이 전체의 작용 중에 하나라는 거. 그러니까 부분을 하나 다 더하고 이걸 계산하고 이걸 계산하면 전체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여러분 우리 선생님이랑 내신하기 전에 선박했던 거 혹시 기억나 얘들아? 그 선박에도 얘들아 선박의 부피를 재려고 쪼갠 다음에 다 더했죠. 그것처럼 이런 부분에 나타나는 지자기력을 찾아내서 그 포텐셜 성분들을 찾아내서 그거를 여러분 전체 다 더하면 지구 전체의 지자기력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거 두 가지 가설을 세워놓은 거야. 그러면 다시 정리,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구할 수 있다는 가설 하나. 두 번째, 역제곱의 힘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두 가지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 자, 이 두 가정의 근거에서 가우스는 자기 포텐셜 성분을 어떤 지점에서 자기 요소까지 떨어진 거리에 반비례를 하고요. 그리고 자기 요소를 채우는 자기 유체의 자기량에 비례하는 양으로 정의하고 지구 전체 자기량을 작게 나눈 요소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자기 포텐셜의 성분을 모두 더하면 여러분 자 자기 포텐셜을 뭐라고 설명해? 자기 요소 하나하나에 해당한대. 그럼 아까 선생님 설명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부분에 대한 그 성분을 모두 더하면 지구 전체의 자기 포텐셜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이었던 거다.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밑줄을 두 개를 그었어 얘들아. 여기까지 반비례하고. 그럼 이 반비례하고는 위에 있는 가설 중에 가정 중에 몇 번이랑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지점에서 자기 요소까지 거리에 반비례한다. 두 번째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두 번째 가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선생님 또 밑줄 그어놓은 거 하나 더 있지 얘들아. 자, 이 자기 요소를 채우는 자기 유체의 자기량에 비례하는 양으로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 포텐셜 성분을 그리고 지구 전체 자기량을 작게 나눈 요소 하나하나를 다 더해서 자기 전체를 구할 수 있대. 이건 얘들아 몇 번이랑 관련된 거야? 1번이랑 관련된 거지. 그러면 이게 1번에 대한 내용이야. 그러면 자기 포텐셜이라고 하는 애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자기 요소를 채우는 자기 유체 자기량에 비례하는 양이자 그리고 어떤 지점에서 떨어진 거리에 반비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선생님이 공식으로 너 만들었어 얘들아. 자, 이 말은 자, 여러분 자기 포텐셜 성분의 개념으로 본다면 얘들아 아까 자기 포텐셜 성분은 어떤 지점에서 자기 요소까지 떨어지는 거리에 뭐 한다고 했지 얘들아? 반비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분모에 넣었어요. 맞아 얘들아? 반비례한다는 건 얘가 얘들아 이게 커질수록 얘는 작아진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얘가 선생님 분모에 넣었어. 그 다음에 여러분 자기 포텐셜 성분은 여러분 자기 요소를 채우는 자기 유체의 자기량이 뭐 한다고 했어? 비례한다고 했거든? 그래서 선생님 분자에 넣었어. 얘가 커지면 얘가 커질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포텐셜 성분은 두 가지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여러분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얘가 커진다는 건 여러분 얘가 작아지고 얘가 커질 수 있다는 뜻인 거고 혹은 여러분 자기 포텐셜 성분이 얘가 작아진다는 뜻은 그러면 여러분 이 자기 유체의 자기량도 작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거리가 멀어진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이들의 관계를 여러분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면 여러분 그 다음 거 다시 할게요. 그래서 1839년에 그는 이렇게 구한 자기 포텐셜에서 여러분 지구 표면의 수평 방향의 자기력과 수직 방향의 자기력을 수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 수식을 이용해서 지자기 관측소에 있는 지구상의 수십 곳의 지자기 값을 다 계산해서 그 관측값과 일치한 걸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구한 게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은 거죠. 왜냐면 자기가 관측한 게 관측소에서 실제 관측값하고 딱 예상이 맞았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자신이 얘들아 예상한 여러분 그 지자기 값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실제 지자기 값이 일치한 모습을 보여줬어. 그럼 이걸 일치시켰다는 건 여러분 이 사람의 수식이 여러분 이게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수식이 되는 거죠. 막객 수식을 만들었다고 수학적으로 접근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가장 극적인 사건은 1841년 미국에서 파견되어서 지구 관측을 하던 월크스가 가우스가 예측한 위치에서 남자극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혹시 저번에 그때 얘들아 우리 그 지구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자남 자북 해가지고 얘들아 했던 거 혹시 그 지문 기억나 얘들아? 그 지문에서도 자남 자북 있으면 그럼 여기에서 얘들아 이렇게 계속 얘들아 자기장들이 이렇게 계속 서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계속 자기장이 얘들아 돌아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그 자기장이 나올 수 있는 여러분 그 자남 자북에서 어느 부분을 찾은 거냐면 저 남자극을 찾은 거야. 남쪽의 제일 끝부분. 그러면 그 부분을 찾았다는 건 여러분 거기서부터 자성이 나오고 들어오고 있는 그 과정을 찾아낼 수 있는 공간을 찾았던 거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근데 남극에 저기 남자극에 가봤을까 이 사람이? 안 가봐도 구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얘들아 완전한 지자기 값을 제대로 구할 수 있는 공식을 만들었던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지자기 값의 이론의 정확한 값을 도출해내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들 1분단에서 가우스 포텐셜 이론이 얘들아 가지고 있는 의의가 있었다고 했잖아. 그 여러분 수학적 발견이 물리학에 영향을 줄 거라고.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자석의 힘이나 여러분 자기력은 물리력이거든요. 여러분 물리적인 것을 그전에는 여러분 천문학자가 연구했고 이 물리를 적용을 해야 되는 걸 지리학자인 humboldt가 연구를 했어. 그러니까 이걸 찾아내기 어려웠던 거지. 근데 이 사람은 수학자이면서도 과학자이고 실제 천문학자니까 실측을 하는 걸 중요시했던 사람이니까 먼저 다 실측하고 관측을 해서 그걸 수학적으로 도출을 해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수학적 도출을 하는 게 안 가본 곳에서도 지자기가 혹은 지자기력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었던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거 한번 가볼게. 가우스가 지자기에서 발전시킨 이 수학적 방법은 물리학 전체에 활용할 수 있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까 얘들아 첫 번째 문단에 나왔던 이 포텐셜 이론의 의의가 다시 한번 언급이 된 거야. 자, 가우스가 지구를 자기 요소로 나누고 그리고 각 자기 요소의 힘을 상정해서 지구 전체의 자기력을 구한 것처럼 물리학자들은 다른 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물체를 부피 요소로 나누고 각각의 부피 요소가 발휘하는 힘을 상정한 후에 그 힘을 물체 전체에 대해서 더하는 방식을 적용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 무슨 방법을 쓴 거냐면요. 다 나누고 다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 나누는 거. 여러분 우리 선생님이 그때 다 선박할 때도 설명했었지 얘들아. 다 나눴어. 미분한 다음에 그 다음 다 더한 거야. 적분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미분과 적분이라고 하는 수학적 개념을 어디에서 활용하기 시작했다? 물리학에 활용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야. 자, 그의 포텐셜 이론은 중력이나 전기력이나 자기력에 보여주는 독특함에도 불구하고 이 힘들이 모두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역제곱의 법칙을 따른다는 이유에서 유사하게 포텐셜을 사용해서 설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력이나 전기력이나 자기력의 힘을 정확하게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포텐셜 이론을 통해서 정확하게 구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지. 근데 이걸 구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네 얘들아. 아무런 힘에서나 얘들아 그걸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모두 다 무슨 힘을 가지고 있어? 거리의 제곱, 거리 제곱에 무슨 힘을 갖고 있는 거야? 반비례하고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포텐셜 이론을 적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그래서 가우스의 포텐셜 이론은 일반성을 특징으로 하는 수학적 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인상이 깊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각각 독특한 여러분 그 힘들을 일관된 여러분 수학적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한 영역에서 추론된 함수를 연구함으로써 물리학자들은 몇몇 유사한 영역들의 현상들 이면에 수학적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요. 가우스 포텐셜 이론이 나온 직후에 헬름홀츠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수립을 하자 이 포텐셜은 다양한 물리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리 법칙을 전개하는데 더 기묘한 도구로 쓰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선생님 애들 아래에다 이거 표가 없지만 포텐셜 이론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뭐예요?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물리학의 큰 발전에 공헌을 했다. 그거에 쓰이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지. 자, 이제 선생님 위에 빈칸 하나 안 넣은 거 있지 얘들아? 얘들아 그 어디 부분에 안 넣냐면 여러분 여기 구하는 방식. 요거. 자, 여러분 여기 구하는 방식은
자기 포텐셜 성분의 일단 지구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포텐셜이 약간 부분의 개념이랑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부분의 어떤 힘들을 다 더해서 다 전체를 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뭘 한다고? 적분을 해가지고 구하는 거다. 다 더하는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자,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여러분 우리 넘어가서 여러분 이제 직관주의하고 정의주의를 갈게요. 또 안 넣고 있어? 네, 여기 두 개 더 있어요. 날개. 그치? 얘들아, 날개. 요거. 자, 여러분 봐봐. 우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기본 입장이 지구 전체에 큰 자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큰 자석이 있는 것을 이 극성 있는 철 입자가 박혀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게 자기 쌍극자야. 이런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선생님 그냥 만약에 보기로 선생님들이 추가로 주시면 여러분 기존의 입장은 자기 쌍극자가 있어서 여러분 이 큰 자석 같은 역할이 이렇게 얘들아 자기장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근데 여러분 가우스는 철 입자가 유체로 움직인다고 했잖아. 이걸 아까 뭐라고 했었지? 자기 유체라고 했잖아요. 자기 유체의 이론과 자기 쌍극자의 이론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직관주의. 얘들 혹시 선생님이 그 방학 때 피터싱어 했던 거 혹시 기억나요? 여름방학 때? 피터싱어가 여러분 그 뭘 했냐면 그 얘들아 윤리학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면 이 피터싱어가 반박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거든. 그 윤리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피터싱어랑 여러분 이 무어랑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윤리학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우선 선생님 좀 이해하기 쉽게 자연주의 윤리학부터 나올 건데, 자연주의 윤리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변에서 보여지는 이 자연들의 현상들 있잖아. 이 자연들의 현상들에서 윤리학의 개념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입장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봐봐. 여러분 우리 동물들을 보면 동물은 약육강식의 생활을 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얘네들도 뭘 하냐면 공존을 하거든. 그러면 예를 들면 악어나 악어새를 한번 생각을 해봐. 이러면 악어새가 이러면 이 악어한테 와가지고 얘들아 입안에 들어가도 악어는 얘들아 얘 잡아먹지 않아. 왜 잡아먹지 않아 얘들아? 얘가 자기 이에 껴있는 이물질들을 여러분 다 뭘 해줘 얘들아? 다 빼먹어주면 그런 걸 통해서 얘들아 얘는 이가 건강해져가지고 얘들아 오래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 그 악어새는 아주 크기가 작은 애니까 이거 먹을 걸 구하기가 되게 어려워. 그런데 악어가 있는 여러분 여기 있는 이물질들만 먹으면 사실 얘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거든. 서로가 공존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공존하는 방식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윤리야. 서로 인간들에서 공존하고, 그러니까 자연에서 이런 공존에 대한 개념들을 찾아보는 거지. 혹은 자연에서 이게 옳은 게 뭘까? 자연에서 인간과 신화의 관계는 무엇일까? 자연에서 부모의 관계는 어디에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윤리학을 찾아보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 그래서 자연주의 윤리학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윤리적 판단이 기준이 되는 규범적 속성을 경험적으로 인식 가능한 자연적인 것에서 끌어낼 수 있다고 전제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인간은 이렇게 행동해야지? 인간은 어떤 사람이어야지? 인간은 무슨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지를 어디서 배운다? 이건 자연에서 눈으로 보이고 경험할 수 있는 거에서 끄집어 오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면 여러분 여기서 규범적이라는 건 규칙이잖아요. 규칙. 그래서 그러면 규칙을 어디서 찾는다? 자연에서 찾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규범적 속성을, 규범적인 속성을 자연적인 것, 근데 이 자연적인 것은 여러분 뭘 하는 거냐면 요거 경험적으로 인식이 가능한 것에서 도출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이를 부정하는 무어는 이런 자연주의 윤리학을 엄청 비판을 해요. 그거를 여러분 어떻게 얘들 반박을 하냐면 열린 질문 논증이라고 하는 걸 통해 규범적 속성을 자연적 속성으로 저기하는 게 타당한 것인지를 검증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방식을 통해서 이런 비판을 한 거죠. 그러면 자연주의 윤리학을 비판하기 위해서 사용한 논증 방식인 거예요.
거예요. 자, 여러분 윤리학으로 좋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 좋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선생님 뭐 할 때 쓰냐면 우리 토마스 아퀴나스 했었죠. 토마스 아퀴나스 할 때 얘들아 거기 진선미 다 나왔던 거 혹시 기억나요? 거기서 이제 미를 중심으로 얘기했지만 선도 나왔죠. 근데 그 선 얘기할 때 선생님이 선이 착할 선자가 아니라 조음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여러분 이게 굿이야 굿. 즉 여러분 한자로는 여러분 이게 선을 얘기를 해. 그러면 그 선, 좋은, 굿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좋다 나쁘다의 근거 그거를 어디서 찾아낼 수 있냐 이런 걸 이제 윤리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윤리학적으로 여러분 이 조음이라고 하는 것은 규범적 속성이 여러분 규칙으로 만들 수 있는 속성이 어디서 찾은 걸까? 자연주의에서는 경험에서 찾았던 거잖아요. 그 경험에서 찾았던 것을 사람들이 욕구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자연적 속성으로 정의될 수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조음은 욕구하기를 바라는 것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걸 가정해보자고 했으니까 서술방식을 가정으로 닦아주고 자, 무언은 이 조음이 욕구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조음이 욕구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라는 명제에 대해서 그 언어에 능통한 인식 주체가 과연 그러한가? 라는 의심을 던질 수 없어야 된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 검증하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얘들아 지금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가 그 패치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모국어가 한국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어가 너무 잘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한국어를 잘 하고 있는 사람이 한국어로 되어 있는 조음은 욕구하길 바라는 것이다라는 이 명제에 대해서 의심이 없어야 된대요. 의심하면 안 된대요. 여러분 좋은 건 욕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명제에 대해서 아무도 여러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야 이게 뭐가 될 수 있다? 자연주의 윤리학이 여러분 성립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만약 한 명이라도 이들 의심을 하잖아요? 자연주의 윤리학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볼게. 왜 근데 조음을 욕구하기를 바라는 것에다가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좋다. 여러분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을 좋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조음에 여러분 가장 여러분 기본적인 여러분 규칙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게 요거이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조음의 정의로 여러분 떠올리는 자연적인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에다 연결을 시켜본 거야. 그치 얘들아 우리 만약에 내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해. 지금 내가 먹고 싶어. 그럼 먹고 싶으면 내가 먹는 게 좋아. 좋아라는 표현을 쓰잖아. 그리고 나는 여러분 뛰는 것을 여러분 나 지금 뛰고 싶어. 그럼 뛰고 싶으니까 뛰는 게 좋아. 나는 지금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거가 하고 싶어. 그럼 난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욕구하기를 바라는 게 좋다라고 가정을 해본 거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연에서 경험을 통해서 얻어낸 여러분 자연적 속성의 대표적인 애인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명제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을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 자연주의 윤리학이 성립할 수 있고 성립이 안 될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거에 대한 전제가 하나 있죠. 누가 의심을 하면 안 되고 누가 의심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게 들어가야 돼요?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들아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이 명제에 대해서 그 언어에 능통한 인식 주체가 여러분 의심을 했어. 그러면 이거는 자연주의 윤리학으로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연주의 윤리학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검증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한 사람이더라도 의심을 안 하고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이 자연주의 윤리학이 타당하다고 검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열린 여러분 이 질문 논증이라고 하는 방식이 무슨 방식인지 알겠지? 질문을 했을 때 한 명도 의심하지 않는 거. 한 명이라도 의심하면 이 질문이 잘못된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여러분 두 번째 할게. 무어에 따르면 인식 주체가 좋음은 욕구하기를 바라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문장과 그 다음에 욕구하기를 바라는 건 욕구하기를 바라는 것인가? 라고 하는 두 가지의 질문을 떠올렸을 때 그 인식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어요. 자, 여러분 선생님 지금 질문을 두 개를 던졌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는 붉은색으로 여러분 음영 표시되어 있고 하나는 여러분 얇은 색으로 얇게 얘들아 음영 표시되어 있죠. 자, 여러분 붉은 애들은 여러분 선생님 A라고 표시할게요.
그럼 A는 여러분 무슨 문장 형태를 갖고 있냐면 조음은 이거다 이런 문장이고 B는 A는 A다 이런 문장 형태를 가지고 있는 애야. 자, 이 두 질문을 가지고 있을 때 첫 번째 A는 B인가라는 질문은 여러분 얘는 위에는 A의 질문에 해당하는 거예요? B 질문에 해당하는 거예요? A 질문, 그치? 연결해줘야 돼. A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질문의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한 인식 주체가 A는 B가 아닐 수도 있어. A가 B인지 의심할 수도 있다라고 질문을 한다면 A는 B인가라는 질문은 열린 질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심을 하면 아까 얘들아 자연주의 윤리학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렇게 안 하는 건 열린 질문이어서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정리할게 얘들아. 여기서 아까 얘들아 우리가 의심을 한다라고 하는 건 그 질문 자체가 열린 질문이고 열린 질문이 돼버리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어떤 이론이 성립한다 안 한다? 이론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럼 만약에 여러분 우리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있어. 그럼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정말 피타고라스의 정리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만약에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한 사람이라도 의심하면 그 이론은 수식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우리는 일단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누구나 그냥 다 받아들이는 얘들아 이제 왜냐면 증명이 된 거잖아요. 누구나 다 얘들아 의심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 이론은 타당하다고 보는 거야. 알겠지? 근데 반대로 의심을 하면 여러분 이게 무슨 질문이 되냐면 나중에 조금 이따 나오는 닫힌 질문이 돼. 그럼 닫힌 질문이 되면 그 이론이 얘들아 이제 성립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것도 조금 이따가 다시 정리 두 가지로 또 나눠볼 거야 얘들아. 자 정리 다시 해보자.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열린 질문은 성립을 안 할 수가 있는 거고 반면에 B는 B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여러분 아까 위에 있는 A하고 B 질문 중에 무슨 유형에 해당해야 돼요? B 질문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B야 B. 자 이런 식으로 A는 A다 B는 B다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이해한 인식 주체가 누구나 예라고 대답하게 되는 건 질문은 닫힌 질문에 해당해요. 자 만약 조음과 요구하기를 바라는 것이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조음은 요구하기를 바라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 닫힌 질문이 돼버리죠. 왜냐면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닫힌 질문이 되려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무슨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야? 동일성. 맞아. 동일성이야. 동일성을 지녀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 성질이 없으면 여러분 뭐가 생기는 거야? 의문점이 생기는 거야. 의문이 생기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그러나 이 경우는 조음은 요구하기를 바라는 것인가는 요구하기를 바라는 건 요구하는 것을 바라는 것인가 같은 동어 반복의 무의미한 질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동일성이 생기면 닫힌 질문이 되는데 그 닫힌 질문이 얘들아 조음이 얘들아 요구하기를 바라는 거랑 똑같은 성분이니까 A는 A, B는 B라고 하는 문장의 형태가 돼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봐봐. 책상은 책상이니? 쓸모없는 질문이잖아. 책상은 그냥 책상일 뿐이야. 그게 답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얘들아 컵은 컵이니?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쓸모없는 질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열린 질문이 돼도 이론이 성립하지 않고요. A는 A다, B는 B다라고 하는 동어 반복의 얘들아 문장이 돼버리면 쓸모없는 질문이 돼버려요. 그러면 열린 질문이어도 이론이 성립하지 않고 동어 반복이어도 성립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해도 여러분 자연주의 윤리학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누가 주장을 하게 된 거야. 그럼 정리해볼게. 요 저음과 요구하기를 바라는 것이 동일한 속성을 가질 때에 문제점이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열린 질문을 피하려고 닫힌 질문을 만들어버리면 그 닫힌 질문 자체가 뭐가 생겨버려? 무의미한 질문이 돼버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럼 다시 정리를 해보자. 여러분 그러면 옆에 A는 무슨 질문이라고 써줘야 돼? 선생님 지금 계속 A라고 얘기한 거는 열린 질문. 그 다음에 B는 무슨 질문에 해당하는 거예요? 닫힌 질문. 그치? 그러면 닫힌 질문은 여러분 이론이 성립할 수는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조건이 그러면 하나 있는 거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닫힌 질문 중에 동어 반복이 되는 질문들은 이론이 성립이 돼야 안 돼? 이건 안 되지. 조건은 동어 반복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조건은 여러분 동어 반복이 생기면 이론 절대 성립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닫힌 질문 중에서는 그럼 어떤 애들을 얘기를 해야 될까? 자, 그거를 여러분 우리 다음 문단을 한번 봐보자.
자연적 속성 B에 대해서 인식 주체가 조음은 B다라고 하는 걸 의심하지 않고 참으로 받아들이려면 그러면 이 조음의 분석만으로 조음이 자연적 속성 B에 해당하고 있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건은 닫힌 질문이 되려면 여러분 닫힌 질문이어서 이론이 성립하려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얘들아? 분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분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음이 B다. 할머니는 여자와 같이 분석 판단을 할 수 있는 질문이나 명제가 와야만 여러분 이게 이론이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닫힌 질문이면서 분석 판단이 가능한 애들이 이론 성립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요거 경우들을 잘 구분을 해줘 얘들아. 자, 할머니의 의미가 부모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어머니는 여자다라고 하는 여러분 개념을 알고 있으면 그럼 인식 주체는 할머니에 대한 분석 판단을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자, 할머니는 부모의 어머니다. 어머니는 여자이다. 그럼 할머니는 뭐가 된다? 여자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분석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할머니는 여자인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은 닫힌 질문, 열린 질문. 여러분 예라고 대답했어. 닫힌 질문에 해당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얘는 닫힌 질문이니까 위에 제시된 B 아이가 B. 자, 이 닫힌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고 그러나 조음은 자연적 속성인 빨강, 노랑, 파랑 등과 마찬가지로 그 속성이나 내용을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단순 개념에 해당해요. 그럼 여러분 봐봐. 조음은 만약에 조음은 파란색이다. 왜냐면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거니까 조음은 파란색이다라고 하면 그 파란색을 더 이상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파란색을 어떻게 분석해요? 파란색은 뭐예요? 파란색은 파란색이죠. 노란색은 뭐예요? 노란색을 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노란색은 노란색일 뿐이에요. 빨간색도 빨간색이죠.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문장은 무슨 문장이 돼버렸어? 동어 반복의 문장이 돼버리네. 그럼 여러분 조음은 B다라고 하면 그 B에 대한 자연적 속성은 이런 빨강이나 파랑이나 노랑처럼 여러분 동어 반복이 되는 문장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런 거를 단순 개념이라고 한대요. 분석이 안 되는 개념을. 그러면 이 단순 개념은 여러분 정리해보면 조음은 B다라고 하는 분석 판단을 할 수 없는 여러분 이유거든. 왜 이런 이유가 생기냐면 조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무슨 개념이기 때문이야? 단순 개념이기 때문이야. 분석을 할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조음이 뭐예요? 여러분 좋음과 나쁨이 뭐예요? 나쁨은 그냥 나쁨이고 좋음은 좋음이거든요. 조음을 여러분 어떤 사전적 의미를 낼 수는 있지만 조음을 어떤 개념으로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분석하기 어렵죠. 왜?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각할 거거든요. 보편적인 개념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 개념이라고 본다는 거야. 자, 그래서 따라서 조음은 B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조음은 아까 욕구하기를 바라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만들어 볼게. 조음은 욕구하는 것을 바라는 것인가? 라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선생님이 가끔 무단횡단을 하고 싶어. 너네는 안 그러니? 자, 얘들아 무단횡단. 내가 순간 내가 빨리 가려고 무단횡단을 하고 싶은 욕구가 바로 생겼어. 그럼 그 욕구가 여러분 조음이에요? 무단횡단은 나쁜 짓이죠 여러분? 여러분 내가 가끔 여러분 차 운전하다가 지금은 여러분 너무 구간 단속하는 데가 너무 많아졌어. 선생님 옛날에는 여러분 사실 속도 내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속도 내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 속도를 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다 구간 단속이야. 다 속도 제한이 있어. 그럼 가끔 얘들아 내가 속도를 막 내고 싶어.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얘들아 여기에선 속도를 내면 뭐가 돼버려? 이거 속도를 높여서 이건 법에 접촉이 되어버리는 거지. 내가 바라는 욕구하는 게 얘들아 좋은 거예요? 잘못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뭐가 생겨요? 의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음은 욕구하기를 바라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은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 여러분 무슨 질문이 돼야 돼? 닫힌 거야 열린 거야? 열린 질문에 해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계속 얘들아 음영 표시로 계속 구분 다 해놨어 얘들아. A에 해당해. 그래서 이 질문에는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없다 표시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얘는 참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결론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또 다른 예시가 나오면 그 예시에서 여러분 이게 의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찾아보고 그게 얘들아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들아 이게 무조건 보편적인 성향이냐 아니냐 이건 얘라고 대답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얘들아 무어는 열린 질문 논증을 통해서 규범적인 속성을 자연적 속성으로 규정을 하는 것. 즉, 여러분 이 도덕의 윤리 규칙을 자연적 속성으로 정의를 내리는 건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할 뿐만 아니라 조의 정의와 같은 윤리적 판단은 추론이나 경험 같은 것이 아니라 직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험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거.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것. 여러분 직관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직관주의를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직관주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뭘 한 거야 얘들아? 계속 여러분 이 자연주의 윤리학을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여기까지 빈칸 다 넣었을까?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정의주의로 한번 가볼게요. A어예요. 자 A어는 무어가 열린 질문 논증을 통해서 자연주의 오류를 찾아낸 거는 너무 잘했다고 얘기를 해. 왜냐면 자연주의에서 경험을 가지고서 판단을 하면 오류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통된 입장이죠. 근데 그걸 인정하면서도 그가 자연주의 윤리학자와 마찬가지로 윤리학적 판단에 참 또는 거짓을 따질 수 있다고 보았던 거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윤리학자랑 여러분 그 무어가 모두 다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얘들아? 윤리적 판단이 옳다 그르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봐. 조음은 윤리이다. 조음은 아까 얘들아 그 욕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이 자연주의 속성은 그래 맞아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이렇게 판단했고 무어도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참거짓으로 판단하는 건 여러분 A어는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이게 차이점. 그래서 A어에 따르면 누군가에게 직관적으로 참이라고 보이는 윤리적 판단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거짓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까 얘들아 선생님이 이런 자연주의 윤리학에서 얘들아 아까 조음은 조음은 욕구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는 여러분 참일 수도 있지만 누구한테는 거짓일 수도 있거든. 만약에 얘들아 우리가 이러면 무조건 살인을 저지르면 안 된다. 여러분 이거 당연히 보편적인 생각이지만 정말 또라이 그 살인자들은 살인 된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또 여러분 어떤 예시가 있냐면 여러분 이제 사회학자들이 다른 인류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다른 인류들은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발달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해놓은 이제 논문 같은 것들을 보면 여러분 이거는 이제 고3 논술 지문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어떤 한 여러분 여성 사회학자가 인류학자가 여러분 그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특정 부족 국가에 갔어요. 근데 그 부족 국가에 가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여러분 결혼의 모습이 무엇이냐 이걸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무조건 일부다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남자가 여자에게 모두 다 똑같이 얘들아 사랑을 줘야 되고 그 여자들에게 모두 다 똑같이 결혼을 해서 한 남자가 모든 여성들을 거느리면서 같이 사는 게 여성들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일부일처제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너무 이게 당연한 말이 아니잖아. 근데 그 사회학자가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한 남자가 한 여자랑만 결혼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상대방이 얘들아 이 사람을 이 인류학자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봐봐요. 우리는 결혼을 하면 당연히 얘들아 도덕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결혼을 했을 때는 한 남편과 한 여자랑만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상대에 대해서 존중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당연한 여러분 도덕적인 거잖아. 그래서 만약 바람 피면 여러분 도덕적으로 얘들아 윤리적으로 얘들아 잘못됐다고 막 사람들이 규탄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한 여러분 도덕성이 그 나라에서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도덕성은 보편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네. 특수하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A어는 누군가에게는 거짓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일관된 답이 나올 수가 없다는 판단을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이 A어가 무어의 직관주의를 비판하는 근거는 직관적으로 참거짓을 나눌 수가 없다. 왜? 누군가에게는 참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거짓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따라서 윤리적 판단에 대해서 상충하는 이 두 직관이
존재한다면 그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 다른 아프리카 부족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 옳아요? 아니면 우리 말이 옳아요? 그건 알 수가 없죠. 그거는 여러분 내가 우리 문화가 옳다고 하는 건 그건 우리가 그렇게 문화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옳다고 얘기한 거고 그 사람들 나쁘다고 비판할 수도 없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객관적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그러면 여러분 봐봐 하나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 이거는 무어가 주장한 건데 이 무어는 여러분 참 거짓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근데 여러분 불가능하다라는 건 누구의 입장이야? A어의 입장이잖아. 그러면 A어는 참 거짓으로 구분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는 직관에 의한 판단이 주관적 확실성만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줄 수 있을 뿐이며 윤리적 판단의 참 거짓을 따질 수 있는 정당화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즉 A어는 윤리적 판단은 참 거짓 판단으로 판단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이제 똑같은 표시 한번 하고 자, A어는 어떤 것에 대해서 윤리적 판단이 실제로는 그 어떤 것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을 가지고 윤리를 정의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의주의라고 해요. 자, 도덕질은 나쁘다라고 말하는 건 도덕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덕질이라고 하고 있는 어떤 행위, 여러분 이거 도덕적 행위잖아. 도덕적 행위를 나쁘다라고 얘들아 뭘로 표현을 한 거야? 감정적으로 표현을 한 거야. 이러면 이게 참거짓이 아니야 얘들아. 이건 참거짓이 아니라 나쁘다라고 얘들아 규정을 내리는 거죠. 감정적으로. 그래서 그에 따르면 윤리적 판단은 단지 감정을 표현하는 것뿐이며 그 무엇도 기술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로서의 적합성은 가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진리로서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윤리적 판단에 대해서 참 거짓을 판단하는 게 불가능한 이유. 따라서 윤리적 판단에 대해 참 거짓을 판별하는 건 불가능하고 이러한 A어의 주장은 윤리적 판단과 관련된 기본적인 가정을 모두 부인하는 그 당시에 가장 극진적인 윤리학이었어요. 자, 이 조음이 지시하는 속성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리고 조음은 B다라고 하는 참 거짓, 이 명제를 참 거짓으로 판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윤리학자가 의심 없이 받아들여왔던 이 가정, 여러분 규정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조음이 지시하는 속성은 언젠가 있을 거야. 좋은 건 무엇일 거야? 이렇게 규정을 내리려고 하는 거. 근데 그 규정이 참이나 거짓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모든 윤리학자의 생각이었던 거야.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의 생각이야, 얘들아? 자연주의 윤리학하고 그러면 저 무어도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거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가정들을 반박해서 정의를 내린 이 A어는 이와 같은 가정에 도전을 하면서 윤리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A어의 의예요. 그러니까 도덕에 대한 이런 관점을 아예 얘들아 기본 틀부터 싹 다 바꿔버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근데 지금은 얘가 좀 어려워. 되게 짧은데 어려워서 얘는 여러분 그 윤리학적인 거를 여러분 설명하는 거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웬만하면 공식으로 좀 설명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서 좀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 알겠죠? 자, 여러분 뒤에 문학 있는데 문학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 실전 남았거든요, 여러분. 실전 모의고사에 있는 지문이 8개예요. 근데 오늘 직관주의 정의주의까지 했어요. 그럼 과학도 다 하고 그것도 다 했거든. 그러면 이제 실전에 7개가 남았는데 근데 2개가 독서 이론이야. 근데 독서 이론은 선생님이 따로 수업을 하지 않고 걔네만 정리해서 줄게. 그건 빼고 나머지 5개 지문이랑 그 다음에 여러분 시조 2개 남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조 총 3개랑 시조 4개짜리 있는 거 3, 4 남았는데 그거 시조도 얘들아 쉬운 시조도 있고 처음 보는 시조들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 얘네들도 여러분 우선 5개 먼저 수업하고 남은 시간에 하고 만약에 좀 타이트하다고 하면 선생님이 정리해서 줄게. 우선 내가 지금 정리된 건 넣어놨는데 빈칸이 최대한 좀 빈칸을 줄여놓긴 했거든. 한번 읽어서 정리하면 다시 한번 해봐.
우부가나 실사리 논리는 빠지니까 그러면 여러분 얘네들 진도는 선생님 맞춰서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진도는 하루이다 또 바로 직전에 바로 하지 않고 바로 전주에 다 끝내줄 거거든.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다 끝내줄 거거든. 그러면 요거 기본적으로 여러분 시조랑 얘네들도 만약에 좀 타이트하면 선생님이 여러분 정리해가지고 줄게요. 알겠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